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유FC 후원 마스터를 담당하고 있는 안준호입니다. 오늘도 많은 협찬사와 후원사분들이 이제 협찬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항상 매주 해주시는 브라운백 커피에서 신선한 원두인데요. 오늘 2월 21일 오늘 한 겁니다. 갓볶은 원두입니다. 그리고 구스 F&B에서 소세지 머핀 샌드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후두원에서 가정에서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반찬입니다. 오징어 채볶음이랑 멸치볶음이네요. 맛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말랭카에서 이게 해외에서 수입하는 과자인데요. 호두 허니 케이크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수식어 좀 붙여야 되는데 진짜 설명만 하시셨네요. 설명문처럼. 예, 저희 또 오십니다. 예. 저희 브라운백이 꾸준히 협찬해 주셔서 가감하게 공유FC 포스터 버리고 브라운백 포스터로 앞에다가 붙였어요. 여러분들 관심 없게 보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건데 저희 나름 디테일하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반이 원래 없었어요. 여러분도 기억 안 나시겠지만 여기 선반에 이렇게 책이랑 뭐 이런 거랑 진열해 놓고 있는데 협찬사들 물건들을 이제 상시 여기다가 진열해 놓고 진열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간단히 영상 같은 걸로 담아서 저쪽에 보시면 TV가 있잖아요. 예, 이 공간이 이제 낮에도 오픈할 공간이거든요. 저 TV에 상시 이렇게 영상으로 나올 수 있게 하고 저희 촬영 영상에도 협찬사 물건들을 약간 내러티브 광고처럼 그냥 살짝 이렇게 화면 잡았는데 갑자기 보이고 뭐 이런 느낌으로 중간중간 넣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준비해주신 팬텀 슈퍼바이저 분께 좀 큰 박수로 저희 강연 잘할 수 있게 응원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처음에 좀 부담이 좀 많이 됐어요. 특히나 이렇게 뭐 명절 끝나고 나서 다들 그 회사에서 다 바쁘실 텐데 또 그리고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또 잠깐 와서 봤는데 어쨌든 슈퍼바이저 분들이 많으면은 저도 좀 강의나 이런 진행을 하기는 조금 좀 편한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딱 슈퍼바이저를 하시는 분들은 몇 분 안 되시고 다 이제 연관된 프랜차이즈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서 제가 어떤 그 정보를 전달해 드려도 이게 우리 참석하신 분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는 사실 저도 조금 미지수긴 해요. 그래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프랜차이즈에 관련된 모든 거를 다 컨트롤하는 게 슈퍼바이저이기 때문에 제가 슈퍼바이저가 오늘 와서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이고 얘네들이 정확하게 뭘 해야지 정말 능력 있는 슈퍼바이저인가 그거에 대해서 다 슈퍼바이저를 다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대표님들도 계실 거고 임업분들 다 계실 텐데 돌아가시게 되면 우리 회사에 관련된 분들에게 이 정도 교육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봄이라서 제가 노란 꽃을 준비해봤어요. 안 보이시나요? 제가 노란 꽃을 좋아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후리지아를 좋아해서 봄에 향기에 있는 꽃을 좋아했는데요. 먼저 보시면 첫 번째 그림 보이시죠? 꽃이 피기 위해서는 처음에 씨앗을 뿌려야 되죠. 씨앗을 뿌리고 나면 흙에 있는 양분을 흡수하고 태양빛이 비치고 다음에는 새싹이 나옵니다. 새싹이 나오고 잎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꽃이 피죠. 꽃이 피고 나면 뭐가 생기죠? 열매가 맺죠. 열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요. 슈퍼바이저를 흔히 프랜차이즈에서 꽃이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그 열매에 있는 거예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슈퍼바이저는 본사나 가맹점에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최고 정점 그렇기 때문에 꽃이라는 표현을 저는 되게 좋아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육 목차는 이래요. 제가 원래 초반에는 우리 한국 외식업의 흐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은 커리큘럼에 넣었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개인에 따라서 아니면
본인들이 있는 입장에 따라서 많이 조금 다른 해석이 나올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조금 제외를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SV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스펙트럼, SV가 뭘 알아야 되는지, 뭐를 공부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할 거고,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도구를 써서 어떻게 표현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했을 때 SV들이 이런 쪽을 행동했을 때 어떤 결과물을 얻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슈퍼바이저의 정의를 하면 교육 및 지도하는 사람, 뭐 관리자, 감독자 그런 쪽으로도 많이 표현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 슈퍼바이저들 매장에서 최접점에 서서 점주님들을 다 응대를 하기 때문에 교육자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SV의 미션은 이래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을 내야 되거든요. 저희 존재의 목적들은 어쨌든 수익 창출을 해야 돼요. 그거는 가맹점도 수익을 창출해 줘야 되는 거고 본사도 수익 창출해야 되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궁극적으로는 가맹점이 프랜차이즈를 하지 않아도 혹은 슈퍼바이저 관리를 하지 않아도 매장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 가맹점의 자립이 슈퍼바이저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V의 뭐라고 해야 되냐, 비전이라고는 적었는데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슈퍼바이저 분들이 가장 우리 프랜차이즈 모든 그 부서를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EO 되신 분들 정말 드무세요. 프랜차이즈의 모든 부분을 다 알고 있는데도. 그래서 그 목표를 슈퍼바이저들은 각자 스스로 갖고 그 점주들 상대해보면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저런 막 우리 지난번에 우리 내공에 대해서 슈퍼바이저의 내공에 대해서도 우리 이동현 님께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참석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정말 힘든데 스스로의 목표점을 뭐 꼭 갖고 계시면 조금 더 슈퍼바이저의 생활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슈퍼바이저라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슈퍼바이저가 가장 중요한 거는 상권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혹시 상권에 대해서 조금 좀 관리하시거나 연관된 업무 하시는 분 계시나요? 개설 쪽이나 없으시나요? 참 어려운데 상권은 이렇게 나눠요. 상권의 종류, 우리가 흔히 말했을 때 뭐 주거 밀집 상권이 있다, 아니면 뭐 역세권이다, 그런 말들은 좀 들어보셨나요? 네. 슈퍼바이저는 이 상권을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알볼로 매장이 여기 딱 있어요. 이 매장을 딱 와서 봤을 때 이게 어느 상권이다, 뭐다, 그런 거에 대해서 한눈에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지 점주들을 컨설팅할 수 있거든요. 이 매장에 어울리는 컨설팅, LSM, 어떤 그 관리 툴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보려면 상권의 종류에 대해서, 이거는 그 브랜드에 따라서 뭐 종류 되게 많이 달라요. 주거 단지에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외식업과 다르게 뭐 제약 쪽에 하시는 분들, 아니면 유통 쪽에 하시는 분들, 그런 거는 다 이제 개별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슈퍼바이저는 어쨌든 상권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이 상권을 특징을 잡아서 어떤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주거 밀집은 뭐다, 역세권은 뭐다, 그렇게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지 되고, 또 상권의 범위, 1차 상권 들어보셨죠? 2차 상권, 이런 말 못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셨.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딱 이렇게 조금 좀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릴 것 같아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이 상권을 알아야지 행사를 잡아서 그거에 만든 그 LSM을 잡을 수가 있어요. 때문에 이 상권에 대한 범위를 아셔야 되고, 또 입지, 혹시 저런 말은 들어보셨나요? A급 상권의 B급 입지, 또는 뭐 B급 입지에 B급 상권의 A급 입지, 어떤 말인지 혹시 이해되시나요? 우리 좀 설명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A급 상권의 B급 입지라는 건, 상권은 누가 봐도 A급으로 좋은데 입지는 이제 내가 메인 자리보다는 조금 빠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이 매장 매출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슈퍼바이저가 가장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서는 컨설팅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상권에 대해서는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시고,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가 이 VMD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인테리어라고 그냥 흔히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 매장에 하나 세팅하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그 노하우들이나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익스테리어라는 말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 파사드가 들어간다거나 간판, 그런 부분들을 말해서 하는 거고,
이런 외관들을 다 보면 최종적으로 시설 감리를 할 수가 있어요. 슈퍼바이저는 매장이 오픈하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폐점까지 다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처음에 가서 이제 감리 이게 뭐 잘못됐는지 알아야지 제가 체크를 해서 그거를 점주에 개선을 시켜줘야죠. 왜냐하면 가는 점주님들도 다 저희 그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재산 관리를 해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또 요리와 디자인에 대해서도 우리 슈퍼바이저들이 어떤 일 하시는지는 아실 텐데 가맹점에 가서 예를 들어서 이 음식이 이렇게 나갔어요. 이 음식이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혹은 여기서 이제 위생적인 거는 어떻게 됐는지서부터 다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셔야 되겠죠. 반응 좀 보여주세요. 제가 상당히 힘들어요. 네. 어쨌든 이 VMD 가정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인테리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운 얘기는 제가 빨리빨리 좀 넘어가고 다음에 좀 관리 툴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각종 인허가 슈퍼바이저들이 이제 매장 설계할 때서부터 계약 단계에서부터 인허가 있어야 되고 뭐 소방법이나 관련된 내용들 다 알고 있으셔야지 돼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거 뭐 흔히 알 수 있는 거 사업자 등록증이 먼저 나오나요? 영업 신고증이 먼저 나오나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세요. 그리고 영업 신고증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아시나요 혹시?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게 보건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외식업 같은 경우에 필수적으로 들어갔는데 다른 그 뭐 유통이나 다른 쪽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인 거죠. 어쨌든 이런 부분도 알고 있어야지 오픈 초기서부터 우리 점주님들의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제가 네이버 지식인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가장 많이 물어보는 분들이 이 부분이에요. 직접 판매 제조 가공업이 뭔지 혹은 식품 제조 가공업이 뭔지 혹시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시나요 혹시? 없으시죠? 이런 부분들도 슈퍼바이저들이 알고 현장에서 다 응대를 해주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점주님들이 뭐를 물어볼지 몰라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슈퍼바이저 분들이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그럼 이분에 대한 신뢰도가 다 무너져 버려요. 제가 첫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슈퍼바이저는 교육자라고 했잖아요. 선생님한테 제가 딱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대답을 못 하셔요. 아 이거 내가 알아보고 나중에 알려줄게. 선생님 말 다음부터 믿으시겠나요? 좀 그렇죠. 왜냐면 슈퍼바이저는 아는 게 알아야 되고 몰라도 알아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솔직히 뭐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게 사실인데 슈퍼바이저는 안 그래요. 이 사람이 한번 거기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흔들리게 되면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면 내가 어떤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행사를 이렇게 잡아드려야 되는데 따라오질 않아요. 본사에서 어떤 정책을 폈어요. 본사에서 어떤 정책을 폈으면 그거에 대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내가 신뢰도가 없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믿고 따라가겠어요. 거기다 나는 또 돈을 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홍보물을 사도 다 본사에서는 다 비용을 청구를 하는데 때문에 슈퍼바이저는 몰라도 아는 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리 원리. 어쨌든 저는 이제 외식업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뭐 조리 쪽에 그 내용을 했는데 본사 매뉴얼에 관련된 거는 당연히 기본으로 아셔야 되고 전문 자격증. 예를 들어서 뭐 슈퍼바이저는 매장 조리 교육도 나가거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리 자격증 정도는 있으시면 좋고 냉동식품에 의해 슈퍼바이저분이 이제 현장 그 QSC라고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장 진단하는 거. 그래서 뭐 클린을 하든지 서비스를 조사하든지 하는데 냉동식품에도 위생적인지 예를 들어서 딱 갔을 때 쉽게 이해해드리면 냉동식품을 그냥 상온에다가 해동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되지? 네, 그냥 간단하게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시고 슈퍼바이저는 그거를 설득할 때 이러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녹는 해동 과정 중에 변질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상온에서 2시간 정도 지나면 대장균이 되게 활성화하게 돼서 몸에 안 좋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냉동식품에서 재냉동 들어보셨죠? 재냉동이라는 말. 그것도 하면은 법적으로 걸리게 돼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그것도 원리적으로 똑같아요. 그것도 녹았다 해동됐을 때 그 과정에서 미생물이 번식이 되거든요. 그 상태로 얼었다가 다시 해동됐을 때도 그 미생물은 그대로 다 살아있어요.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덮어놓고 이거만 하면 안 돼요가 아니라 이론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본사에서 한 번에 교육으로 하셔도 괜찮은 부분인 거고, 아니면 이거는 스스로 공부하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적어도 슈퍼바이저라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스테인레스 201304.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201304. 다 처음 들어보시죠? 이게 뭐냐면 이거는 주방에 들어가는 우리 스테인레스 있잖아요. 흔히 말해서 싱크대. 주방에 들어가는 싱크대가 있는데 거기서 201이라는 재질로 싱크대를 제작하게 되면 이거는 성분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녹이 슬거나 그래요. 싱크대에 녹이 쓰는 거 납득 안 가시죠? 저는 처음에 프랜차이즈에 입사해서 제가 그 오픈 지원을 가게 됐어요. 오픈 지원을 가게 됐는데 싱크대가 오늘 와서 제가 분명히 청소를 다 하고 갔는데 다음날 출근했더니 싱크대에 녹이 슬어 있어요. 물을 쓰는 부분인데 여기 녹이 슬어 있어요. 이거 현실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방 업체분이랑 막 싸웠어요. 아니 물을 당연히 쓰는 데서 스테인레스가 녹이 안 쓰려고 이거를 비싼 돈 주고 쓰는 건데 여기서 녹이 쓰면 말이 돼. 그래서 막 실랑이를 하다가 이제 저도 이제 또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304라는 재질이 있거든요. 이거는 일반 그 201보다는 조금 더 성분이 좀 강화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이 같은 스텐으로 보이지만 여기서 가격 차이가 또 발생돼요. 이걸 가지고 주방 업자분들이 가격 장난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프랜차이즈 분들은 본사들이 다 컨트롤하기 때문에 의미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가격이 여기서 많이 차이가 나요. 슈퍼바이저들이 오픈하고 나서 내가 왜 알아봤더니 본사가 이렇게 돈을 남기냐. 요즘 아시겠지만 본사에서 뭐 물류 수입, 뭐 많이들 그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픈 수입, 뭐 개점 수입이라고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좀 장난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슈퍼바이저는 이런 내용도 알고 있어야지 고객이 가맹 점주님이 문의하셨을 때 이런 건데 우리는 201이 아니라 304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혹은 또 여기서 장난치는 것들은 더 많은데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위생법. 이건 뭐 어느 정도 아셔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 또 노무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요 근래에는 노무에 대한 정보를 정말 많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최저임금 올라갔죠. 최저임금이 올라갔으면 슈퍼바이저는 그 매장에 손익을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주휴수당이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쵸? 그걸 다 세팅을 해야지 인건비를 20%에 맞추든 22%에 맞추든 그런 컨설팅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직원이 갑자기 막 그만둔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그냥 사직서라 그러나요? 사직서 받지 않고도 내보냈어. 그럼 이거 우리 어디 계시죠? 변호사님 계시죠? 제가 하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쪽은? 죄송합니다. 저기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했을 때 우리 매장 직원을 이렇게 흔히 바로 이렇게 우리 구두상으로 합의를 봤어요. 구두상으로 합의를 보고 나서 퇴사를 시켰어. 근데 갑자기 노동부에서 서류가 날라서 부당해고로 방어 못하세요. 뭔가 근거 없거나 그러면 이거는 부당해고로 하면 걸리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문자로 근거를 남겨놓던지 그런 그 구조적인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슈퍼바이저는 어쨌든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교육을 다 해드려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있으면 당하고 나서 하려면 브랜드 다 망가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에 세부적인 거. 때가 되면 부가세 신고 우리 언제 하죠? 부가세 신고? 1년에 몇 번 있죠? 네, 그렇죠. 원래는 4번인데 2번만 하면 되죠? 네. 그런 것들 알아야지 내가 점주님들한테 세금을 준비시킬 수 있고 열 자금을 준비시킬 수 있고 물론 조금 어느 정도 매뉴얼이 돼 있는 데는 월 매출에서 몇 프로를 빼놔서 그 부가세 낼 준비를 하게끔도 하는데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노하우들이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슈퍼바이저가 다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은 서비스 교육. 제가 제일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답답한 게 이 부분이거든요. 저도 물론 프랜차이즈에 있었지만 저도 이 부분이 답답해서 저도 CS 강사 과정을 듣고 CS 교육을 하러도 다녀요. 그 각 본사들이 다 계실 텐데 홈페이지에 보면은 고객의 소리 다 있으시죠? 고객의 소리에 나 이런 불만이 있어서 다 올리세요, 불만을. 그럼 이제 슈퍼바이저들 그 고객님한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댓글을 답니다. 이러셔서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이렇게 그 매장에 방문해서 서비스 교육을 하겠습니다. 근데 정작 그 SV들은 서비스 교육 받았을까요? 아니요.
서비스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비스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프랜차이즈는 어쨌든 매뉴얼을 만들고 뭔가 교육을 하시는 분들인데 가장 기본적인 그 교육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MOT 관리 이건 뭐냐면 접점이에요. 고객과의 접점. 슈퍼바이저는 이제 나가서 고객 손님들 맞이하는 것도 다 교육을 시켜드려야 되거든요. 오픈할 때도 다 교육을 해드려야 돼. 근데 우리 매장에 맞는 MOT, 우리 매장에서 들어올 때 어떤 인사말을 해야 되는지, 주문 받을 때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짜본 적들이 없을 거예요. 제가 아는 슈퍼바이저 중에서 이런 거 아시는 분들 정말 드무세요. 슈퍼바이저가 이 정도도 다 짜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뭐 오픈 교육, 컴플레인 뭐 이런 거는 회사에서 다 기본적으로 마케팅 팀이나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돌아가는 부분이지만 돌아가시면 이 슈퍼바이저에 대해서 서비스 교육은 꼭 강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직접적으로 그 우리 내부 고객, 우리 점주님들 관리하고 외부 고객 클레임이나 컴플레인 걸렸을 때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응대나 그런 걸 배우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를 하고 죄송합니다. 회사에 마이너스 되는 표현들도 되게 많은데 그거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에 아시겠지만 다 녹음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도 한번 해결하는데 정말 힘든 적이 있었거든요. 녹음한 거 딱 들이미세요. 야, 니네가 이렇게 얘기해놓고 왜 이래? 그거 만약에 오픈되면 우리 브랜드 완전히 실추되는 거죠. 그런 중요한 사항인데 놓치고 하시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도 아마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쨌든 슈퍼바이저는 이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일련의 행동들을 해야 돼요. 가장 쉬운 게 이제 우리 블로그 마케팅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쪽으로 SNS도 통해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카카오톡으로 해서 뭐 선물하기도 있죠. 많이들 쓰실 거예요. 그리고 배달 어플. 우리 동네에서 뭐 어떤 배달 어플이 잘 먹히는지. 또는 언론 기사 노출. 요즘에는 매장 하나 오픈해도 언론에 신문 그렇게 기사 비싸지 않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마케팅에서도 나왔었지만 비용 별로 비싸지는 않아요. 슈퍼바이저는 이런 다양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알고 있어야지 내 매장을 홍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조금 더 고급 기술로 들어가게 되면 초창기에 블로그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SNS를 해야 되는지 또는 이 시점에서는 배달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사실은 공식처럼 어느 정도 정해진 룰들이 있어요. 툴들이. 근데 하지만 이런 교육을 해주는 본사들은 없습니다. 슈퍼바이저한테.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임원급들 되시는 분들은 경험상으로 이거 배우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직원들 슈퍼바이저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 팀원에 슈퍼바이저가 4명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본사에. 근데 대표님께서 이 4분에게 교육을 해주시면 각 슈퍼바이저들이 20개 매장을 관리한다고 쳤을 때 나는 4명을 교육하면 80개 매장에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교육을 좀 먼저 해주셔야 돼요. 우리 회사에 슈퍼바이저가 능력이 없어 하시지 마시고 우리 직원은 이 정도 스킬을 좀 키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오프라인 마케팅. 이게 이제 LSM에 조금 더 가까운 표현인데 가장 그 매장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우리 홍보 활동. 가장 어떻게 보면 비용은 되게 적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게릴라 연습막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는 솔직히 이것도 도심에서 쓰는 거는 아니에요. 도심에서는 과태료 엄청 내겠죠. 약간 교외 지역으로 갔을 때 매장이 하나 이렇게 도로의 한복판에 딱 있는 거예요. 매장만 하나 있을 때 그 가는데 가로등이나 전신주나 50m 단위나 아니면 뭐 100m 단위로 해서 우리 매장 오픈했어요. 아니면 우리 매장을 현수막을 몇십 개 다 거는 거예요. 저도 제일 많이 한 게 한 번에 200개까지 걸어봤거든요. 그 매장 하나를 오픈하려고 그 십자로 교차로였는데 이쪽 라인 가로 세로로 해서 200개를 걸었어요. 효과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바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직접적인 효과는 솔직히 좀 드물어요. 제 경험상. 하지만 이렇게 오프라인 마케팅, 현수막을 언제 걸어야 되는지 또 게릴라 같은 경우에는 오픈 때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모르니까. 그리고 이거는 때 가면은 또 걸어야 돼요. 근데 관련해 요 근래에는 조금 힘들어요. 성남시 이후로 다 현수막을 걸게 되면 예전에는 철거만 시켰는데 지금은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 지역 상권에 대해서 그 구청에다 문의를 하든지 해서 그런 지식들도 슈퍼바이저는 충분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오픈할 때 행사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이벤트 업체라든지 아니면 저가의 홍보 업체, 홍보물 그런 것도 다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슈퍼바이저가 이제 이러한 세부 내용들을 다 이제 지시를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업무를 들어가요. 슈퍼바이저가 하는 업무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제가 글씨가 안 보이실 텐데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일일 업무 보고, 주간 업무 보고, 월간 업무 보고, 연간 업무 보고, 부진 매장 관리, 폐장 매장 관리, 점주 교육, 메뉴 교육, 오픈 지원, 상권 점검, 시장 조사, 각종 행사 실적 보고, 클레임 처리, 내부 외부 고객 관리, 매장 손익 관리, 배송 관리, 발주 관리, 협력업체 관리, 법규 지식 및 합습, 그 다음에 경쟁사 정보 습득, 매장 운영 계획. 슈퍼바이저 뭐 다른 부서도 다 이렇게 많이 하시겠지만 슈퍼바이저는 이게 각 매장별로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가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슈퍼바이저들이 하는 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는 효율이 안 나요. 집중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제목에다 고도화라고 했는데 이런 업무들을 다 간추리는 거예요. 고도화라는 거는 어쨌든 집약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거 다 털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가장 먼저 보고 있던 게 시간대 매출 보고 오전, 오후, 스윙 타임, 저녁 어땠는지 그리고 또 주간이 어떤지 평일이 어떤지 매출 다 보는데 그거를 제가 관리했었던 15개 매장을 다 개별적으로 가보세요. 제 머리는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다 잊고 가게 돼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으려면 뭔가 간추려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릴 거는 조금 사진 촬영을 조금 좀 피해 주셨어도 좋겠어요. 왜냐면 이건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매출 올릴 때 썼었던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2016년도 자료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써서 이 매장으로 해서 매출 많이 올렸던 케이스예요. 그 실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선 그래프부터 다 설명해 드리고 나서 제가 이제 다른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까만색 보이시죠? 이 까만색 선. 이 까만색 선은 이걸 보고 슈퍼바이저들은 이게 어느 상권인지 맞춰야 돼요. 각 브랜드별로 틀리겠지만 이걸 상권 지수라고 하거든요. 이 그래프 모양을 이 까만색 모양을 봤을 때 밑에 보시면 이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에서 1년치예요. 까만색이. 이거는 주거 밀집 상권이에요. 한식의 주거 밀집 상권은 이 매출 그래프대로 월 매출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1월에는 예를 들어서 뭐 600이라고 할게요. 1월에는 600이고 2월에는 뭐 700, 3월에는 뭐 700선 유지되네요. 이렇게 해서 이 매출 그래프가 우리 브랜드의 계절 지수, 상권 지수라고 하는 건데 이 그래프가 왜 중요하냐면 밑에 녹색 그래프가 보이실 거예요. 이게 2월에 오픈한 매장이거든요. 근데 까만색 그래프랑 모양이 비슷하게 가죠. 비슷하게 가죠. 이게 왜 비슷하게 가냐면 이게 같은 상권이라는 거예요. 상권이라는 게 여기가 사무실을 받아서 오피스가 아니고 집들을 받아서 주거 밀집 상권이 아니고 같은 매출의 흐름을 보이니까 그 상권인 거예요. 여기서는 개점하는 분들과 그러니까 영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개설하시는 영업분들과 슈퍼바이저가 보는 상권이 여기서 약간 좀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상권을 구분할 때. 개점하시는 분들은 뭐 여기 인구수나 그런 걸 많이 보시는데 슈퍼바이저는 그런 감 그런 거는 떠나서 이렇게 숫자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까만색이 그걸 보시고 높낮이가 있죠. 이 그래프를 보고 이게 첫 해 오픈하던 애고 노란색이 그 다음 해에 오픈을 한 거고요. 빨간색이 3년차 뒤에인 거예요. 혹시 계속 매출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이 매출 갭 차이가 2천만 원이에요. 월 매출 평균. 이 녹색 모양이랑 이렇게 까만색 모양이랑 똑같이 가는 거는 제가 오픈한 지 1년차 매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한 거예요. 1년차에는 QSC라고 해서 매장이 뭐 행사를 하기 전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요. 내 매장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뭐 어떤 행사를 한들 무슨 뭐가 있겠어요. 매장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1년 동안은 매장 무조건 품질이었어요. 오신 분들한테 인사 잘하고 나가는 음식 레시피 준수하고 깨끗이 청소하고 형광등 잘못됐으면 갈고 1년 동안 무조건 안정화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1차 상권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다 된 거예요. 안정이 됐어.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홍보를 시작해야죠. 그럼 이제 홍보는 1차 상권. 1차 상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차, 3차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1차 상권을 행사를 진행했더니 그래프 모양이 같은 형태를 띠지만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그래프 모양을 보고 올라갈 때 행사를 해야 되고 떨어질 때도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떨어지는 매출을 잡아줘야지 우리 매출이 올라가잖아요. 떨어질 때 그 전부터 행사를 잡아서 올려주고 올라갈 때도 또 행사를 잡아서 올려줘야 되고 그러면 행사는 항상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멈추면 안 돼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꾸준히 매달 그리고 그거는 이 그래프를 보고 1년치를 12월쯤에 이 내년도 계획을 다 잡아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자료 나올 건데 이렇게 계획을 잡고서 꾸준하게 계속 행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행사하는 그 논리는 그건 거예요. 다음 달에 매출이 떨어질 거야. 떨어지니까 올려야죠. 그리고 또 연차별로 나오는 게 오픈 초기에는 우리 매장 아시는 분들 드물죠. 우리 매장 모르는 사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객수에 집중을 해야 돼요. 객수에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인을 해서 직객을 해야죠. 처음부터 뭐 이런저런 게 할 게 아니라 할인을 해서 직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행사를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1차 상권을 다 잡았어. 1차 상권 다 잡았으면 상권을 확정해야죠. 2차 상권으로. 2차 상권으로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저런 툴로 해서 블로그를 하시든지 아니면 전단지를 하는 거예요. 전단지도 우리 매장 앞에서 지하철역 앞에서 바로 직접 배포하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집집마다 붙이는 가가호라고 하거든요. 가가호 배포로 해서 사람들이 걸어서 오는 거리를 보통 1차 상권이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2차 상권, 차를 끌고 올 수 있는 거리 아니면은 뭐 10분 정도 거리 그거에 맞춰서 홍보를 하시는 되는 거예요. 이 노란색은 그래서 2차 상권까지 확보했을 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봤더니 이제 2차 상권으로도 이제 매출이 안정화가 됐어요. 매출이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음 단계 3년 차에는 3단계로 넘어가서 3차 상권.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온라인에 집중하고 SNS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익 사업처럼 우리 삼성이나 그런 데 보면 대기업들 보면 내가 우리 삼성이라고 해서 휴대폰 광고보다는 우리 브랜드를 알리잖아요. 그래서 매장도 똑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이 지역에서 안정화가 됐으면 뭐 버스 정류장 그 쉘터 광고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메뉴나 뭐 이런저런 행사를 안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정도입니다라고 해서 그 정도까지 권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까지 제가 만들고 나서 이 다음에 하는 거는 2호점 매장을 준비하게끔 해요. 그럼 이렇게 2호점이 되려고 하면 이 빨간색 이 그래프 안에 직원을 키워놓으셔야 돼요. 2호점 점정으로 갈 친구. 1호점에서 나랑 같이 커와서 이런 형태로 1년 차에는 QSC를 잡고 2년 차에는 뭐 1차 상권 잡고 다음 차에는 2차, 3차 잡는 이걸 나랑 똑같이 해왔던 친구를 그쪽 매장에다 이수시키는 거예요, 바로. 왜? 내가 두 개 다 못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키워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하자면 일단 상권을 구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상권 지수를 만든다. 이 까만색 이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 까만색 만들기 위해서 팬텀 프랜차이즈, 팬텀 FC는 공유 FC 아카데미 시즌2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번 공유 FC 아카데미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11명의 실무자 지식 나눔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아름다운 지식 하모니가 되어 널리 퍼질 것입니다. 팬텀 FC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컨설팅, 점포 개발, 인테리어, R&D, 마케팅, 슈퍼바이징, 해외 마케팅, 정부 지원 사업,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전략기획 등 11개의 전문 파트로 나뉘어 2018년 초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